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양철학사 2권 제25장 자연과학에서의 새로운 진전 제26장 현대철학계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철학의 전환을 이야기하려면 현대 물리학의 성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철학은 앞서도 계속 살펴보았지만 이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세계에서 존재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과학분과에서의 새로운 발견은 언제나 인간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문예부흥 역시 코페르니쿠스의 인식의 대전환으로 시작한 천문학의 발달로부터 펼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이어진 갈릴레오와 뉴턴의 물리학 이론들은 이 세계가 기계론적으로 다뤄질 수 있음을 수학의 언어로 증명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물리학이 인간 인식론을 탐구하는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인식론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칸트의 철학이 등장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인류는 여러 차례 물리학으로부터 인간 이해의 관점 전환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모두 물리학적 이해를 위해 애써왔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는 물리학이 철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대 철학의 전환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책의 저자들은 아인슈타인을 기준으로 살펴보자고 제안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사람들에게 공간과 시간 개념의 새로운 이해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수많은 철학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설명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는 데 있어서 사건은 중요한데, 사건은 주로 공간과 시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동안 고전 물리학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고 말했던 공간과 시간이 변하는 것이라고 과학의 언어인 수학적 공식으로 증명했습니다.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는 원자 연구를 통해 양자역학의 세계를 설명합니다. 양자가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모델이라고 가정할 때 전자가 궤도를 이동하는데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전자는 입자와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인식 구조가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데 대단히 취약한 구조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여기에 더해 우리의 관측 환경이 양자의 상태에 영향을 주어서 관측값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 대해 우리는 언제나 정확한 어떤 것을 알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의 현대물리학 성과는 우리가 고정값으로 이해하려는 이 세계가 우리라는 변수와 함께 상부적으로 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현대물리학과 함께 현대철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 셈입니다. 고전물리학이 경험주의자 및 합리주의자들로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철학적 토론을 일으켰던 것처럼 현대물리학도 철학적 토론을, 즉 수립자들과 물질 및 에너지,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존재론적 문제와 인식론적 문제 및 방법론적 문제에 대한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과학철학에서 주도적 학파였던 논리실증주의는 현대물리학으로부터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저자들은 새로운 질문을 합니다. 상당한 정도로 과학적 개념들을 가지고 사고하는 현대인간으로 과학기술적 혁신을 이용하여 지상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자연을 테크놀로지, 발달된 기술로 변형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와 환경오염, 사회 갈등과 지역 갈등, 동물종과 식물종의 절멸 위기 등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주의 깊은 자연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떻게 하면 과학적 방법이 인류 생존 환경에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할 것인지 궁리를 해온 과정 중의 하나인 규범적 결정이론을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규범적 결정이론은 목적 설정, 대안 조사,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 분석, 평가 수행, 선택 5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규범적 결정이론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의 현대를 도울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상이한 종류의 문제들을 구분하는 방식은 우리가 그 문제들의 인식론적 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떤 문제가 규범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과학 분야와 관련된 문제인가, 그리고 어떤 과학 분야와 관련된 문제라면 그것은 어느 분야인가,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으며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아내야 할 것이 무엇이
무엇이고 윤리적 토론을 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준다.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성원들도 많고 하나의 정책 결정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광범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과의 학제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들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 및 구성원 전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야 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열린 태도로 토론에 임해야 하는 윤리적 실천이 필요하고 이를 설명해야 할 요구가 현대 철학의 과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태위기에 비춰볼 때 보다 나은 과학적 분석과 보다 합리적인 장기적 선호 및 태도에 대한 이 필요성은 더욱 긴급한 일이 되었다. 여기에는 우리의 지향과 프로젝트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합리적인 여론 형성에 대한 필요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 발전이 우리에게 학문적 다양성과 도구적 성격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새로운 문제들과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철학을 살펴보기에 앞서 저자들은 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토마스주의, 스피노자주의, 칸트주의 모두가 현대 철학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철학사의 내용들이 현대 철학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영국의 경험주의로부터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논리 실증주의는 경험적 인식의 출발점인 경험주의와는 다르게 언어학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학적 언어를 논리학에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가 경험과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로부터 언어 자체에 대한 탐구가 진행됩니다. 우리는 논리 실증주의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인식적으로 의미 있는 진술들은 오직 두 종류만 존재한다. 분석적 진술과 잘 구성된 후험적인 종합적 진술이 그것이다. 즉 인식적으로 의미 있는 진술은 오로지 형식적 과학의 진술들과 검증 가능한 경험적 진술들 뿐이다. 간단히 말해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에 빈 학단이 표방했던 논리 실증주의의 핵심이다. 실증주의 입장은 윤리적 판단과 미적 판단이 인식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 판단이지만 유의미한 공통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칼 포퍼는 인간의 인식에 대해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진술의 판단 기준으로부터 한 단계씩 밟아 나가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술이 과학적이어야 하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반증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출발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가설을 제안하고 제안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테스트해서 연역적 진술을 하면 이 진술들이 관찰 진술들과 일치하는가를 검증하고 반증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검증 가능성이 아니라 반증 가능성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검증된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증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논증을 제시하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라는 태도이다. 우리는 우리의 반대자가 옳고 우리 자신의 입장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열린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양측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이성의 공통적 사용을 신뢰한다. 포퍼에게 이것은 합리주의, 즉 개방적 토론에서의 이성의 사용에 대한 신뢰이다. 비판적 측면은 우리가 이론의 반증을 시도한다는 것이고 그 방법이 지식의 증진에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오류로서 비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언제든 기꺼이 수정할 수 있다는 비판적 합리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마스 쿤은 연구자들의 가설 설정에 있어서 이미 사회화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보았습니다. 연구활동의 개념과 규범을 획득하는 과정이 연구자의 가설 설정과 검증 과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쿤은 서로 다른 과학 패러다임들이 상호 갈등하게 되는 때에 도약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소통은 하나의 패러다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다른 패러다임들 사이에서는 쉽지 않다고 본 것이죠. 여기에서는 각 패러다임 내에 암묵적 지식 개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패러다임 개념은 쿤의
세상의 과학 철학에서 결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에 대해서는 상이한 해석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패러다임은 존재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 견해와 좋은 연구의 규범들에 대한 기본적 견해, 그리고 모범 사례들을 통한 과학적 실천 관행의 교육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분석 철학은 다양하게 사용되는 일상 언어의 분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일상 언어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단 하나의 과학적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트겐슈타인은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인식의 재료가 다른 각 개체가 타인의 일상 언어를 잘못 이해할 수 있고, 또는 각 개체가 일상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생기는 언어적 혼란이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일상 언어에 기본적 속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개체가 처한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의미의 조건이 사용하는 언어와 결부되어 있다면 언어와 사용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언어는 불가피하게 언어 사용자, 즉 주체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가? 나아가 언어는 간주관적이고 사회 역사적인 것을 함축하고 있지 않은가? 언어는 사용자가 물려받은 것, 사용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을 통해 습득한 것이 아닌가? 언어와 말하고 인식하는 주체와의 내적 관계, 그리고 또한 언어와 역사적 사회적 공동체와의 내적 관계에 관한 이 문제들은 의미론적 접근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우리의 발화행위 분석과 현상학 및 실존주의 쪽으로 이끈다. 일상 언어철학 학파는 1930년대 영국에서 논리 실증주의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등장합니다. 일상 언어 철학자들은 일상 언어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표현의 분석을 강조합니다. 실제 발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언어가 실천적 도구가 되려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살펴보면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대로의 실존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상학은 우리의 일상적 활동으로부터 탐구를 출발합니다.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 사물 개념 및 인격의 개념과 관련된 것들이 독특한 현상학적 면모를 갖는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실존에 던져진 것으로 설명하는데,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르트르는 이 선택 자체가 우리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구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선택의 과정은 정체성을 이루는 과정이고, 이는 헤겔에서 말한 인정투쟁의 과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실존은 타자의 상호 이해와 인정 위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상학의 주요 목적은 상황의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논리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에서 자유에 대해 논할 때 그는 자유를 의미 구성적 요인으로 이해한다. 자유는 행위의 필요 조건이라는 논리적 위상을 갖는다. 행위한다는 것은 이런저런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행위한다는 것, 의식적으로 행위한다는 것이다. 현대 철학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페미니즘은 정체성 철학입니다. 엄연한 존재인 인간으로서의 여성은 생물학적 정체성을 압도적으로 강요받아온 역사적 존재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페미니즘입니다. 실존주의자인 보부아르는 인간은 1차적으로 자유를 가진 존재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가진 존재로 봅니다. 그러나 집단으로서의 여성은 그동안 제2의 성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양측이 자신과 타자를 보다 공평한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보부아르는 그에 져서 제2의 성과 정치적 활동을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정체성이든 집단적 정체성이든 간에 정체성은 현대사회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더 이상 스스로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자연만이 아니다. 사회적 그리고 실존적 의미 역시 희소한 것이 되었다. 소위 현실 정치의 맥락에서도 더 이상 권력이나 돈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체성의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종교성과 새로운 민족주의가 등장했다. 정체성 문제는 복합적이다. 논리실증주의가 규범적 철학을 배제해왔지만 현대 철학의 진행 과정은 오히려 도덕 철학과 법 철학 분야에서 가치를 반영한 규범적 철학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주도한 철학자로 저자들은 존 롤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존 롤스는 그에 져서 정의론에서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으려면 어떠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존 롤스는 사유 실험을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원초적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고 상상하는 무지의 장막 뒤에 있다고 상상하기를 권합니다. 이때 존 롤스는 우리가 가장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사회의 조직 원칙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에 처한 구성원들을 위한 4등의 원칙을 사회 구성 원칙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정들이 지나치게 이성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가 제안한 사유실험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반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롤스의 사상이 수많은 규범 관련 토론이 큰 성과를 내는데 기여했다는 점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롤스 스스로 점차 원초적 입장이라는 생각이 인간을 합리적 행위자로 보는 특정한 인간관을 가정하고 있으며 그래서 상이한 포괄적 주의 주장들의 중첩적 합이라는 생각에 기초한 정치 이론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여기까지 현대물리학과 현대철학 전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현대물리학과 현대철학은 어떤 고정된 것으로 이유를 모두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 맥락 안에서 늘 판단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점이 현대물리학과 현대철학 특징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